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바둑 80년 명곡선 조남철에서 신진서까지 진행을 맡은 문도원입니다.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분 한 분을 더 모셔봤는데요. 월간바둑 최장수 편집장을 지냈던 분이죠. 사이버오로의 정용진 전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명곡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조남철 선생님께서 이 한국 현대 바둑의 역사를 시작한 1945년 11월 이래 이 수많은 명곡과 명승부들이 한국 현대 바둑사 80년에 아로새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80년 명곡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바둑 보게 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대바둑 80년 명곡선 조남철에서 신진서까지 10편의 대국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대국 제5기 명인전 도전 6국입니다. 현대바둑 80년 명곡선 조남철에서 신진서까지 오늘 제3국은 1980년 제5기 명인전 도전 6국입니다. 오다케 히데오 구단과 조치훈 도전자의 결승 마지막 승부였는데요. 명인전이 갖는 의미를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정 전무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선 그 명인은 일본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최고의 어떤 명예를 부여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는 한나라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 국수라고 했죠. 네. 원래는 그 일본이 4대 가문이 있었고 4대 가문의 가장 그 주도적인 그 가문이었던 본인방, 그 본인방의 마지막 당주인 슈샤이 본인방이 1936년에 일본 기원의 가문의 이름을 양도를 했고요. 그리고 1939년에 본격적인 현대 기전으로서 본인방전이 출범을 합니다. 네. 그리고 41년 태평양 전쟁이 나던 그 해에 이제 도전기를 치렀고요. 그리고 본인방전이 일본 최고의 어떤 기전으로 자리를 하다가 1961년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명인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명인전이 쭉 14기를 이어오다가 1975년에 일본기원과 그 주최사가 요미우리가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죠. 후발주자는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더 큰 돈을 내겠다. 네. 그렇게 돼서 명인전 그 주최권이 일본기원에 있느냐, 신문사에 있느냐, 그걸로 이제 분쟁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미우리 신문이 그럼 좋다. 우리는 그러면 명인전보다 더 큰 상금을 건 기전을 만들겠다고 해서 출범한 것이 이제 기성전이죠. 그래서 상금면으로 보면 1위가 기성전이고 2위가 명인전이고 3위가 이제 본인방전인데 그 호칭이 갖고 있는 무게 또 전통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명인전은 일본 바둑의 최고의 정상을 상징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호칭으로 보나 기전 어떤 역사로 보나 무게감으로 보나 명인을 모두가 일본 기사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였죠. 그래서 조치훈 구단도 처음에 입단하고 나서 늘 명인이 목표였고 그래서 명인이 꼭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매진하고 마침내 18년 만에 명인전 도전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아사히 신문사로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구명인전과 신명인전으로 또 이제 나뉘어지는 게 있죠. 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신명인전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명인전, 그냥 명인전이라고 하면 이제 신명인, 현재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 명인전을 뜻하고요. 그 당시 이제 법적 분쟁을 불사할 정도로 가장 큰 신문사 두 신문사가
법적 다툼까지 갈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 명인을 양도하고 요미우리 신문은 기성전을 창설해서 3대 기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기성전은 상금이 제일 크니까 네. 우리가 최고다. 명인은 그 앞서 정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인이 갖는 그 의미, 그리고 본인방전은 가장 오래된 전통.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전이 이틀거리 대국의 가장 상금이 큰 3대 기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명인전에서 저희가 돌아볼 이 대국은 5기 명인전이고 오다케 히데오 구단과 이제 조치훈 도전자의 결승전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다케 히데오 구단은 뭐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기사죠. 네, 일단은 조치훈 구단의 그 동문 사형이에요. 두 기사가 모두 기타니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 바둑계 대부 조남철 선생도 기타니 문화고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라고 꼽히는 기사가 오다케 구단이고 그리고 또 조치훈 구단이죠. 그리고 당시에 5기 명인전에 조치훈 구단이 도전할 때 보면 이 명인전에서 오다케 구단이 1기, 3기, 4기를 우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최강이 누구냐 하면 1년에 4승만 거둔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정말 그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후지사와 슈코 구단이 기성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넘버 2 타이틀인 명인전은 어떻게 보면 이 오타케 구단이 아성을 공고히 하는 그런 기전이었는데 신예였던 나이는 이제 젊었죠. 근데 굉장히 강했던 조치훈 구단이 거기에 이제 도전해서 도전기를 펼친 게 5기 명인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다케 히데오 구단 뭐 정말 유명한 기사였고 이 반대로 조치훈 도전자의 당시 일본 기원의 위상은 좀 어땠을까요? 그때는 뭐 떠오르는 태양이었죠. 예, 그러니까 1962년에 이제 6살에 일본에 도의를 해서 11살 8개월 만에 입단을 했죠. 물론 일본 최연소 입단 기록이죠. 조치훈 구단이 그 전에는 이제 신인상이라든가 신예 기전에 뭐 우승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이제 뭐 마이너 기전들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메이저 기전에 처음 그 조치훈 구단이 이제 도전자로 나선 게 1974년 말에 일본 기원 선수권전 22기였습니다. 그 당시 그 선수권자가 사카다 에이오, 뭐 일본을 아주 대표하는 유명한 기사죠. 면도누날이라는 어떤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예리한 바둑을 뒀는데 그 사카다 에이오에 도전을 했다가 처음에 2연승을 거뒀죠. 네. 그때 도전자가 될 나이가 17살이었고 도전기를 치를 때가 이제 그 다음에 1월이었으니까 18살이었어요. 처음에 2연승을 거둬서 난리가 났죠. 한국에서 뭐 엄청난 새 역사를 쓰는 일본 바둑을 드디어 정상에 오르는 뭐 그런 어떤 그 굉장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는데 그만 그 뒤에 3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3연패를 당했을 때 사카다 에이오 구단이 조치훈 구단에게 오늘은 졌지만 이것이 너에겐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약이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조언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일본견 선수권전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해 5월에 일본 프로시컬전에 도전을 합니다. 프로시컬전에서 가토 마사오, 동문 사형인 가토 마사오에게 이겼죠. 그때 첫 이제 타이틀을 딴 겁니다. 첫 타이틀을 따고 그 다음에 76년에 이제 넘어와서는 드디어 이제 오늘 이번에 소개할 그 명인전 타이틀을 다투게 될 오다케 히데오 선배에게 왕자전을 따죠. 네. 예, 그때 이미 이제 전초전을 한번 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78년인가 9년에는 또 작은 기성전이라고 하죠. 일본 7대 기전에 들어가는 작은 기성전에서 또 오다케 히데오한테 또 이겼습니다. 어떤 시동을 붐업을 했다고 할까요? 이제 마지막 이제 5번기에서는 이미 타이틀을 여러 번 땄고 이제 드디어 7번기 무대에 본격 데뷔하게 되는 것이 이제 명인전이고요. 또 직전에 이 명인전 직전에 79년에 이제 오다케에게 작은 기성전을 땄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뺏겼습니다. 그때는 또 이 졌기 때문에 승부를 알 수 없는 아주 긴장감이 아주 팽팽히 감도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조치훈
구단이 이 6살의 나이에 도의를 해서 11세 8개월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입단을 했는데 또 최근에는 또 스미레 선수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조치훈 구단이 보기엔 참 여러 감정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요. 조치훈 구단이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서 네. 6살이면 말이 6살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우리 말도 뭐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단어를 익히기 전인데 그럼 일본에 갔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부모 품이 그립고 그 일본에서 그렇게 지독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고군분투한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그 입단했을 때 처음 조치훈 구단이 그 깨달은 진리가 있다고 해요. 그 한마디 말로 압축을 하면 지고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유명한 조치훈 어록인데 그 11살 그 나이에 벌써 이런 어떤 자기가 진리를 깨치고 이 낯선 땅에서 자기가 생존하려면 이기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각오로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런 네. 점에서 아주 대단한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이 조치훈 구단이 6살에 이제 도의를 해서 리나이펑 구단에게 지도기를 받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박정상 해설위원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때 이제 조치훈 구단이 숙부인 조남철 선생님의 손을 잡고 이제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기다니 문화도장으로 이제 가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공항에 많은 기자분들이 가서 이 6살이었던 조치훈 어린이에게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의젓하게 아주 멋진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산토끼를 기자분들 앞에서 열창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다라는 게 신문사 여기저기에 기사로 네. 실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어린 나이에 숙부 손을 잡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일본 도착 다음 날에 일본 기다니 도장 100단 돌파 기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만큼 많았어요. 네. 그 제자들 100단 돌파 기념 아주 성대한 행사가 굉장히 크게 열렸는데 거기서 당시 신예의 최강자 중 한 명이었던 리나이펑 그 프로와 이제 젖바둑을 두게 되는데 네. 그 팔짱을 끼고 의젓하게 두는 모습이 굉장히 또 사진으로 남아 있고 좀 인상 깊은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팔짱을 꼈던 모습이 좀 손이 빨리 나올까봐 혹시 예, 그렇게 예. 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무슨 그 유명한 사진이죠. 우리 저 김포 공항에서 트랩 그 당시에는 걸어서 올라가면서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는 뭐 아이스크림 일본에 가면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에 그 건너간 일본인데 이렇게 영영 못 돌아올 줄은 몰랐고 그 당시 이제 조상현 사범이 이제 형이잖아요. 그 형이 그 당시 우리 나이로 22살 때 먼저 일본에 갔어요. 그 당시에 김인국수님하고 더불어서 청년 기사, 청년 천재 기사로 아주 한국 바둑을 짊어지고 갈 그런 청년 기사들로 유망했는데 네. 가서 현실을 보니 뭐 이미 그때는 뭐 이시다, 오다께 뭐 등등 엄청난 난다긴다 하는 그 원생들을 바라보고 내 나이는 이미 너무 늦었구나. 그래서 집에 어머니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6살 꼬마 막내 조치훈이를 빨리 보내라. 그래서 조치훈을 다시 보낼 때 욕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부모님한테. 그런 장남이 간 것도 모자라고서 또 이 막내까지 눈에 넣어지 아프지 않을 그런 어떤 막내까지 일본으로 데려간다니까 그 엄마가 그랬다 그래요. 이 왼수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때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래서 조상현 그 형이 손이 경솔하게 빨리 나올까봐 네. 꼭 팔짱을 끼고 두라고 해서 아마 시종일관 그 팔짱을 끼고 5살짜리 그 6살짜리 꼬마애가 꼿꼿하게 앉아서 바둑 두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지금 그 기별을 봐도 뭐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잘 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대서특필됐죠. 한국에서 천재 꼬마가 왔고 이 꼬마는 10살에 입단을 해서 일본 바둑의 어떤 신기록을 세울 것이다. 그런 기대를 아주 한 몸에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다케 히데오 구단과 조치훈 도전자의 얘기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조치훈 구단이 처음 오른 명인전 이 도전 7번기에서 조치훈 도전자가
1국과 2국을 연달아 승리하면서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3국을 한 판 내준 뒤에 이 4국에서 아주 이례적인 승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박정상 해설위원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4국이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무승부가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원래 바둑 내용으로 보면 조치훈 구단이 좀 이기기 힘든 바둑이었어요. 그래서 패색이 짙었다가 초읽기 와중에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먹혀들어서 상대였던 오우다케 구단의 그 진영을 폭파시킵니다. 그래서 바둑은 마지막 승부처를 치러가고 있었지만 사실상 조치훈 구단의 승리가 확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패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패 싸움을 하다가 이제 조치훈 도전자가 기록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번이 내가 따낼 차례인가? 라고 물어봤고 그 당시에 그게 물어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관례였어요. 근데 거기서 기록자였던 그 신예 기사가 네, 따낼 차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따냈죠. 근데 사실은 패감을 쓸 차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패인과 이 주최사, 뭐 이 일본 기원 관계자 모여서 당장 회의를 하고 10분 만에 결론이 나요. 무승부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은 기록자에게 내가 패감을 쓸 차례인지 따낼 차례인지 이걸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였고 또 기록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좀 어느 정도 중단된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무승부로 처리한다라고 한 다음에 만든 규정이 이제 5국부터는 기록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무조건 대국자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룰이 개정되게 됩니다. 그 기록자가 또 최근에 또 농심 백산수배에서도 나왔던 히코사카 나오토 네, 선수죠. 일본의 네. 7대 기전도 우승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대회에서 4강까지 간 적이 있는 네. 그 후에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기사가 됐던 히코사카 나오토 당시 4단이거든요. 그 신예 기사였던 히코사카 나오토 프로가 역사의 어떤 물줄기를 살짝 바꿨죠. 그 당시 이태희는 누구였었죠? 아, 그때는 이시다. 네, 컴퓨터 바둑으로 네. 이시다 구단이었죠. 네. 그리고 우리 박정상 프로도 그 원생 시절에 기록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기록을 많이 했었죠. 그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내가 따낼 차례라든가 뭐 이런 걸 물어본 기사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1980년에 이미 이게 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연구생 때 기록할 때는 이미 98년 이럴 때란 말이죠. 그래서 예. 이미 그거를 기록자에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기록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뭐 대국자의 책임이 조금 옅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치훈 도전자가 이 또 한 번의 100불계승을 거둔 후 3승 1무 1패의 상황에서 운명의 6번째 대국이 시작되는데요. 이 6번째 대국이 무려 16시간 30분이 걸린 대장정이었습니다. 참 긴 시간인데요. 두 대국자를 비교해 보면 원래 오다케 구단 좀 속기파예요. 조치훈 구단은 엄청난 장구파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시간 대국보다는 좀 한쪽만 장구하고 한쪽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 대국은 역시나 이 핀치에 몰린 오다케 구단도 장구에 장구를 거듭했고 하면서 굉장히 장기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조치훈 구단이 뭐 워낙 장고파 기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각자 9시간 대국이었거든요. 조치훈 구단은 근데 9시간을 주어지는 대국에서도 거의 뭐 한 100수 전에 이미 뭐 8시간 59분에서 마지막 1분 초읽기로 대국을 마무리하는 이런 거를 잘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던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이 조치훈 8단이었던 이 조치훈 도전자의 이 명인의 반열에 올린 이 치열했던 승부 제5기 명인전 도전 6국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육국은 조치훈 도전자의 흑번이었습니다. 이 당시 조치훈 8단의 3승 1무 1패 상황에서의 6국이고요. 대각선 포석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때는 지금과는 좀 시대가 다르고 또 특히나 인공지능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유행했던 포석은 아마 현대바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 칸. 두 칸 네. 들어서 요즘엔 좀 볼 수 없는 수인데 예전에는 아주 유행했던 수법입니다. 여기 두 칸 역공까지는 그래도 최근에도 나와요. 그럼 최근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공지능 시대 이후의 정석 진행은 좀 복잡해지는 정석이 여기를 씌워서 흙이 쉽게 둔다면 밑으로 밀고 좀 어렵게 둔다면 여기를 나와 끊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건 정석으로 있었는데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라면 과거에는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두는 게 정석이었고요. 바꿔치기의 형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간명하게 처리가 된다면 이렇게 처리되는 게 정석이었고 그러다가 그 후에 여기를 늘어서 싸우는 게 또 한때 좀 유행했던 어려운 진행이었고 그러다가 이쪽을 젖히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는 이 진행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여기를 막아서 치열하게 싸우는 수법이고요.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수법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이곳을 두고 단수치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건 뭐 정말 어려운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 진행이 그래도 최근에 좀 볼 수 있는 진행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인공지능 시대에 드는 것은 역시 덤의 영향도 있는 건가요? 일단 부분적으로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느는 수를 약간 느슨하다고 인공지능은 판단하는 면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사실 과거의 시선으로 보면 흙이 먼저 돌이 있던 곳에서 협공을 당했는데 이렇게까지 버티는 건 좀 모양상 무리라고 당시 기사들이 많이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치열하게 둬도 충분히 싸울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칸을 띄웠고요. 또 한 번 과거의 정석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붙이는 수도 아마 많은 그 올드 바둑 팬분들께서 애용하셨던 진행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 배가 이제 늘어가는 수와 한 칸 띄는 수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과거의 정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날짜 두고 사실 뭐 프로 기사들이야 이 한 집 한 집에 민감하지만 이 바둑 팬분들께서 특히나 좀 중급자 분들이시라면 지금 이 정석을 뭐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셔도 충분히 멋지게 한 판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초반엔 또 간결하게 두는 게 더 좋죠. 네. 여기서도 이제 이쪽을 협공 가는 게 과거에 많이 두어지던 수법이긴 한데요. 협공을 가고 예전 정석 같으면 뭐 이런데 한 칸 뛸 때 씌어가서 뭐 나와 끊는 변화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걸 붙여서 진행하는 이것도 정말 추억의 정석이네요. 네. 이런 변화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이 변화는 약간 배기 편하다고 해요. 역시 귀를 좋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고 젖히고 이렇게 잡고 이게 이제 과거의 정석입니다. 근데 저는 실리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과거에도 이 정석은 흙이 여기가 너무 똘똘 뭉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었는데 근데 제 생각보다는 좀 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도 백이 좀 줄만한 정석으로 인공지능을 인식하고 있고요. 실전 진행에도 당시에 유행했던 이 진행보다는 이쪽으로 간데 근데 오히려 이 수에 비해서 좀 더 최근 바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45년 전에 두었던 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어울리는 수를 그렇습니다. 오타키 구단이 두었습니다. 그러자 흙이 또 벌리고요. 요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약간 예전 느낌의 흐름이라서 그렇지 제가 이 바둑을 검토하면서 조금 놀랐던 점은 초반 진행에서 그렇게 크게 승률이 하락하는 수는 없습니다. 뭐 가장 많이 하락해봤자 한 3-4% 정도인데 사실 3-4% 정도면 기사들이 알고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AI가 나온 이후로 느슨한 수가 상당히 좀 없어졌다고 많이 느끼는 편인데 이번 바둑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타이트합니다. 다음 수도 타이트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당장 백이 젖혔을 때 곤란하니까요. 근데 여기를 붙여서 지켜요. 이 수는 여기를 젖혀서 끊어온다면 이걸 끊고 백이 한 점을 살릴 때 여기를 끊어서 차단을 하면 여기를 끊어서 이제 석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 끊는 수를 미리 봐두는 수가 여기 붙이는 수입니다. 이 수가 없다면 이제 뒤로 이었을 때 아무런 수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약점을 붙이는 수로 해결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서 오히려 후퇴를 이렇게 강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뒀습니다. 야, 이득을 봤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수는 근데 요즘 네, 최근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네, 왜냐면 여기 없어도 3-3을 자주 들어가는데 백돌이 여기 있다면 3-3을 들어가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기사들은 이렇게 두기보다는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는 뭐 두더라도 이쪽 날일자나 이런 눈목자 수를 많이 구사합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흙을 좀 견제하는 의미로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좀 멀긴 하지만 이쪽 부분에 흙이 좀 두텁기 때문에 흙이 이런 데를 걸치고 뭐 당시 감각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벌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가 흙의 모양이 넓어지면서 위쪽의 두터움과 좀 호응하는 느낌이 있어서 예, 이쪽을 갖고 네, 멀리까지 벌렸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그 국후 대화가 오가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조치훈 구단이 국후의 이수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단을 맞춘 이 젖히는 수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비판합니다. 조치훈 구단이 국후에 저 막은 수를 후회한 건 여기를 붙였어야 된다. 그리고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여기를 젖혀서 장단을 맞출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연결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두 의견이 모두 현재 인공지능과 일치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실제로 이곳에 지금 약점이 있음에도 손을 뺐다면 그 두 칸을 노리는 게 이치에 맞았다라는 조치훈 구단의 의견이나 너무 실리를 탐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젖혀있는 수가 이제 아마도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미리 교환시켜 놓는 게 좀 더 백돌의 안형을 확실하게 해놓는 그런 의미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타케 명인이 거기를 젖혔을 텐데 실제로 여기 두는 수가 네, 정수였고 모양은 좀 안 좋지만 네. 이렇게 두고 나서 나중에 붙이고 치받고 근거를 확보하는 걸 남겨두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은 나중에 여기 지키긴 지키는데요. 오타케 구단의 바둑은 이 별명이 미학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의 어떤 효율성, 아름다움 이런 부분을 그렇죠. 추구하는 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수는 좀 뭐랄까 기질상거리게 되는 그런 뭐, 면이 원래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이 안 좋으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 오다케 바둑에서는 패를 좀처럼 볼 수가 없다. 예, 그 정도로 바둑의 어떤 모양을 중시하던 그런 기사였으니까요. 다케미야 구단이 이 젖힌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네. 다케미야 구단은 우주류라고 불릴 정도로 본인께서는 자연류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지만 우주류라고 불릴 정도로 초반에 돌이 낮게 가는 것은 굉장히 좀 피했던 기사고 좀 재미있는 일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원래 고바이시 고이치 구단과 다케미야 구단이 약간 뭔가 라이벌 겸 앙숙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서로 기풍도 180도 네. 다르고요. 다케미야 구단은 고바이시 구단의 그 지하철 바둑을 이야기하면서 나 같으면 바둑알이 바둑판 밖으로 떨어질까봐 저렇게는 못 쏜다. 그만큼 돌이 1, 2선보다는 공중으로 향했던 분이 이제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기 때문에 네. 그 기풍으로 봤을 때에도 이수는 조금 비판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수였습니다. 그리고 다 받았고요. 네, 이걸 두고 여기를 하나 걸친 다음에 여기를 젖히고 여기서도 이제 흙은 좀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분명 백도를 양분시키는 수이긴 한데 네. 양분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모양을 키워야 양분시킨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치훈 구단도 이걸 저 한 점을 가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실전은 좀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결국 다시 이쪽으로 손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석 단계에서 서로 약간씩 후회하는 수는 나왔지만 균형은 절묘하게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둑이 지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 3-3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3-3을 들어가는 게 요즘은 이 상황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이 상황에서도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진행이라면 당시에는 더 많이 쓰이던 수법이 이렇게 달리는 수였거든요. 그래서 3-3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최근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마 현대 기사라면 이 장면에서 거의 대부분은 여기 3-3을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실전 여기를 뒀고요. 근데 이 자리도 보기보단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들여다보는 걸 하나 교환하고 이을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벌리면 다음에 여기가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흑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체만으로 귀를 보호하고 그래도 이 교환 자체가 백이 좀 들리기 때문에 한 칸을 띄어서 백에게 침투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이 자리도 좋은 자리였습니다. 흑의 근거도 마련을 하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3-3의 가치가 현대 바둑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명인이나 도전자나 다 계속 다른 곳을 먼저 향하고 있습니다. 아, 참 보기가 편한 바둑입니다. 인공지능은 거듭 흑은 3-3을 들어갔어야 한다. 그리고 백은 여기 붙이거나 혹은 뭐 날일자로 귀를 지켰어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수가 아니라 이수를 선택했고요. 그때 그 국후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여기 3-3을 들어가는 것도 고민은 했지만 좀 엷어지는 게 싫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아마 여기를 가릴까봐라고 이제 추측이 돼요. 네. 근데 현대 아마 신진서 구단이면 무조건 이쪽을 막았을 것 같은데요. 이쪽을 이렇게 들어간 게 조치는 도전자는 싫었습니다. 네, 이 진행으로 갔을 때 뭔가 판이 전체적으로 백이 좀 두터워지는 느낌이 싫어서 네, 그래서 실전에 날일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백이 또 이렇게 튼튼하게 두었기 때문에 더욱 좀 이 두터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충분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반가운 정석이죠. 네, 달리고 고저장단에 이렇게. 맞추고. 네. 네. 정전무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날일자 수법을 요즘은 안 두는 이 현상 예. 그냥 아마추어의 시선으로는 어떻게 3-3이 정말 좋아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뭐 3-3이 최대의 어떤 요지가 됐으니까 네. 그 뭐 저희들은 이제 뭐 무조건 3-3이 들어갈 것 같은데 뒤는 모르겠고 따라하는 것이 일단 모방이 어떤 실력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또 길이기도 하고 네. 예. 또 우리 프로들도 이제 인공지능을 보고 공부하는 시대다 보니까 조금 우리 아마추어 보는 시각에서는 좀 재미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살이 돼서 제 마음을 감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도 뭐 기품이라는 부분이 확연했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아주 개성이 서로 강했던 시절이고요. 또 정답이야 물론 있었겠지만 정답을 알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꿋꿋하게 밀고 나갔는데, 그래서 어떤 그 뭐 닭개미하는 우주류, 고바야시는 뭐 지하철 바둑, 조치우는 뭐 폭파 전문가, 뭐 이런 그 가타 마사오는 뭐 킬러. 테마킬러. 예,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어떤 그 아마추어 관점에서 보는 어떤 재미가 아주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바둑이 저는 인공지능 등장 이전에도 계속 실력은 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1900년대보다는 1950년대가 바둑이 강하고 1950년대보다는 뭐 1960년이 강하고 그러다가 이제 쭉쭉 강해지다가 이제 현대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이제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인공지능 등장 이전에 한국 바둑 최강자였던 박정환 구단의 바둑도 이제 무결점 바둑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뭔가 뚜렷한 강점이 있기보다 어느 곳에서도 약점이 안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올라운드 플레이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바둑뿐이 아니고요. 네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음악 클래식 부분을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네. 정경화 씨가 뭐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예고, 예중, 뭐 중학교 수준만 돼도 다 연주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펠레가 강하냐, 뭐 공을 잘 차냐, 뭐 마라도나가 잘 차냐, 뭐 손흥민이 잘 차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과학이 발달되고 발전하면서 또 스포츠 과학도 발전했잖아요. 가장 현대에 이를수록 강한 건 사실입니다. 연주력도 마찬가지죠. 네. 예전에는 뭐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생들이 치는 그 피아노 협주곡을 옛날에 그 명인들은 너무 어려워서 연주 불가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보면 바둑이 지금이 강하고 더 치열하고 무결점으로 향해가고 있는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거기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예술론 같은 것을 예전이나 지금은 똑같겠지만 승부원이나 예술론이나 그러나 이 보는 이 아마추어 관점에서 관전자 입장에서는 그 옛날에는 빨강과 노랑이 확연했지만 지금은 빨강과 뭐 예를 들어 주황 뭐 이런 어떤 비슷한 어떤 바둑이 되다 보니까 아마 좀 재미가 조금 떨어진다고 제가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날짜 달린 수도 네, 아주 반가운 수인데 네.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이 부분의 모양을 지키고 있지만 지금 이 바둑에서 생각보다 급한 곳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부분 눈목자 사이를 흙이 이곳을 침투해서 파고드느냐, 왜냐하면 여기를 뒀을 때부터 노림이 이곳 침투였기 때문에 백이 지키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였고 실전에 이곳을 지켰습니다. 만약 안 지킨다면 여기를 들어가서 집었고 이렇게 젖혀서 안쪽을 도려냈을 때 이걸 2단 젖히면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하고요. 2점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 한 점이 좀 외로워집니다. 백이 이게 싫어서 안쪽으로 먼저 끊으면 그때는 흙이 안쪽에서 실리를 차지하는 이런 정도 진행으로 갔을 때 그 가치가 상당합니다. 귀의 주인이 바뀌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로써 귀의 주인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네, 포석이 되게 평온하게 흘러갔던 네. 것 같아요. 지금은 형세가 팽팽한가요? 팽팽합니다. 제가 이제 몇 수만 더 보여드리고 나서 형세를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둬서 우변의 모양을 어느 정도 지켜갔고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를 붙였어요. 여기서 이제 기세 싸움이 좀 일어나는데 이걸 받아주면 이 교환을 하나 해놓는 게 언제든지 흙이 여기를 찔러서 백도를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이런 데 붙이면 이렇게 반발하고 이걸 둬도 이런 식으로 반발해서 공격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으면 백은 언제든지 여기 집어서 편하게 사는 걸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여서 이 교환을 하려고 했고 이 타이밍에 조치훈 구단이 이쪽은 좀 깨지되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씌어가는 반발이 좋았습니다. 네, 이수가 백의 이수가 크게 완차가 아니고요. 흙의 이수는 인공지능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쌍립을 서고 여기를 두고 이런 데를 이렇게 대놓고 지키기보다는 좀 멋있게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끊을 테면 끊어봐라 하면서 또 이쪽을 끊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서 바깥쪽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둬서 흙에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흙의 모양에 큰 단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뛰는 데까지 이제 포석이 끝났다고 봤을 때 지금 장면에서의 이 인공지능 승률이 흙이 첫 수를 둘 때와 비슷합니다. 균형이 맞네요. 네. 당시에는 덤이 5집 반이었기 때문에 흙이 한 집 정도 유리하게 시작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장면에서도 그 정도의 승률과 흙이 약 한 집 우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러니까 포석에서는 굉장히 팽팽했던 대국입니다. 이 장면에서 조치훈 구단이 아주 치열하게 반격을 가하는데 그게 인공지능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냥 놔두고 이제 다른 곳을 가는 게 좋다. 뭐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쓰였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쓰이는 여기 붙이는 수. 네, 이 수가 어떻게 보면 멀리서 이걸 나와 끊는 거를 여차하면 노리고 또는 뒤쪽으로 쭉쭉 밀어가는 건 최소한 선수라고 봤을 때 여기에 모양을 키우기 위해 여기를 붙여서 이곳을 백이 늘어서 반발한다면 백의 모양을 깎고 이곳을 젖혀간다면 아래쪽에 희생타를 통해서 네, 뭐 예전 정석이죠. 예전 정석 이렇게 뒀는데 인공지능 그냥 넣으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 스타일로 간다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모양을 키우는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게 실전보다는 좀 나았다고 인공지능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실전에 이런 데서 네. 삭감은 이제 이렇게 붙이는 그죠? 이런 적이 맥점이라는 얘기죠. 우리 맞습니다. 아마추어들은 그냥 보통 이렇게 그걸 훅 뛰어 들어가고 여기를 뛰어들 때는 예. 이 교환이 없다면 없을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살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이수와 이수 교환이 오히려 한 점을 좀 더 외롭게 만드는 면이 있어서
이 교환이 있을 때는 특히나 붙여서 백이 아래로 받으면 집은 지어주되 중앙을 흑이 선택할 수 있고 반발하면 그때 안전하게 이제 양분시키는 이 작전이 좋습니다. 네. 실전에 여기서 이렇게 안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걸 꼬집기 여기를 끊어갔어요. 아, 못 참았군요. 못 참았습니다. 주친 구단이. 이러고 나서 백은 살 수 있고요. 이렇게 삭감을 공격을 딱 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끊어지는 자리가 있으면 여기서 뭐 빈삼각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수법은 없었을까요? 다르게 연결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 진행을 오히려 오다키 구단이 지금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도에 조친 구단이 걸렸는데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백이 조금 결과적으로 아쉬운 착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전 진행은 여기를 붙였고 이 수도 이제 부분적으로 훌륭한 맥점이죠. 여기 붙인 수는 만약 계속 차단을 하러 간다면 이거를 끊고 끊을 때 이렇게 단수 치고 나오면 백의 형태가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그 전에 흑이 여기를 두 칸 띄어서 공격을 갔는데 이런 자세가 나오는 순간 이미 흑돌이 패석이 되면서 이 진행은 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붙이는 수, 뭐 날일자,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는 이렇게 붙여서 이쪽으로 쭉 기대고 나와서 부분적으로는 뒤에서 미는 건 원래 악수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나오다 보면 지금 이 부분에 흑도 열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칸 사이를 노리면서 좌측으로 기대는 걸 추천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을 실전에 이렇게 붙인 수도 물론 맥점이었지만 여기서 조치훈 구단이 이제 좋은 수법으로 이걸 받아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백이 원하는 모양이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백이 원하는 모양이 되는데 여기를 젖힌 수가 부분적으로 좋은 맥점이었습니다. 이걸 젖혀서 끊으면 이렇게 뒤에서 단수치고 이렇게 한다면 백이 빠져나왔지만 그래도 흑이 좋은 자세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백의 이수와 흑의 이수 교환이 득이라고 본 오다키 구단이 여기서 이쪽을 끊는 게 아니라 이쪽을 선택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끊고 실전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조금 흑의 아쉬운 선택이었고요. 이 붙이는 수가 조금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둑은 팽팽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아주 서로 치열한 수일기에 몰입해 있을 때 같은데 네. 대충 첫날 봉수가 연결해서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제가 봉수까지 지금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봉수 제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틀거리 대국에서는 딱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뭐 5시면 5시. 딱 그때가 됐을 때 그때 둘 차례인 쪽에서 이 기보를 기록자에게 받아요. 그럼 거기다가 다음 수를 어디를 둘지 표시를 해서 이패인에게 제출하면 그걸 밀봉을 해서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왜냐면 상대 대국자가 알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 먼저 꺼내봐서도 안 되고 네.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패인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음 날 오전에 둘째 날이 경기가 계속 속개가 될 때 그때 그걸 꺼내서 상대 대국자에게 여기입니다 확인시키고 대국이 재개됩니다. 네, 그 봉수 제도가 아주 재미있는 제도죠. 네. 이틀거리 바둑에서는 나올 수 있는 제도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일단 그래도 백이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조금 모양은 안 좋았지만 빠져나왔는데 흑도 그냥 평범하게 둔다면 이런 데를 이렇게 지키고 백도 이렇게 행마해서 그냥 서로 무난하게 지킬 거 지키는 그림이 될 수 있지만 이 조치훈 구단 하면 치열한 바둑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여기를 얻게 싶었습니다. 이수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성동격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받아주면 이걸 갖다 붙이고 다음에 여기 호구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위로 젖혀서 아래쪽에 기대서 벽을 쌓고 결국은 이쪽을 대마를 보겠다. 이 작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면은 흑의 작전이 완벽하게 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백이 이렇게 단수 쳐도 있고 뭐 이런 데 뚫고 나오면 여기서 조금 득을 본 다음에 이렇게 젖혀가면 정말 흙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이 장면에서 아주 미묘한 심리전이 생기는데요. 실전 진행을 보시면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여기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을 국후의 오다케 명인이 후회합니다. 먼저 밀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차이죠? 오다케 명인은 실전에 이걸 하고 밀어도 흙이 이 한 점 쪽으로 뭔가를 이제 응수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전에 주친구단이 여기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여다본 수는 이쪽에서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혹시 백이 두터워진 다음에 들여다보면 뒤로 받을까봐 미리 교환시켜서 나중에 이곳의 이런 뒷맛을 보겠다는 거였는데 미는 수도 있고요. 하나 교환시키고 미니까 먼저 여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여기서 싸워도 백이 어차피 이렇게까지 젖히는 건 뭐 이런 데 붙이는 게 선수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냐 그런 거죠. 그 실전에도 여길 두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교환이 악수다 이겁니다. 이 교환은 없는 편이 나중에 이런 데를 붙이고 이런 데 치받을 때도 좋고 여러모로 이 교환은 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먼저 밀고 이쪽 어딘가를 두면 그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에 싸움을 했어야 된다. 그게 오다케 구단의 후회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되면 실전보다 낫고요. 인공지능도 오다케 그 명인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실전에 승률에. 승률의 큰 차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뭐 그렇다고 이게 패착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떤 흐름에 있어서 아차 싶은 그 후회되는 수가 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씩 무너지는 면이 이후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를 국후에 굉장히 오다케 구단이 후회를 했고요. 따지고 보면 바둑이 참 심리전, 바둑만한 심리전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보통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배구 같은 경우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테니스나 배구 서로 몸싸움이 없잖아요. 네. 서로. 그럼 몸싸움이 없는 스포츠가 그 예를 들어서 뭐 2세트를 땄다가 내리 3세트를 잃는다거나 이런 어떤 그 대역전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심리적인 요소라 그래요. 그게 바둑도 2연승 후 뭐 3연패, 뭐 3연승 후 4연패 이런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네. 역시 그게 몸싸움은 없지만 어떤 두뇌적인 어떤 심리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심리가 차지하는 어떤 요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좀 그렇지 않나요? 직접 바둑을 두시다 보면 큰 승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무슨 7번기를 둬서 뭐 3연승 후 4연패 당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만 근데 바둑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건 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끼냐면 어떤 특정 두 선수가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연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가면 갈수록 내용이 더 안 좋아져요. 그건 상대를 그만큼 연패당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걸 스포트라이트하고 상대를 의식하기 때문에 점점 내용은 안 좋아지고 또 반대로 연승하고 있는 쪽에서는 점점 자신감이 붙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박정환과 신진서의 경우도 해당되겠네요. 그런 경우도 그 경우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쿵제 구단이나 창하오 구단이 이세르 구단에게 엄청나게 연패당할 때도 그들도 세계적인 기사인데 네. 막 10연패씩 당합니다. 그 조치훈 구단도 사카다 AO에게 그 일본견 선수권을 도전했다가 2연승 후 3연패 했잖아요. 네. 그 뒤로 쭉 한동안 계속 졌죠. 맞습니다. 한참을 못 이겨요. 예. 아, 그렇군요. 실력 차이가보다도 어떤 심리적인 요소. 상대를 의식하다 보면 의식하는. 어쩔 수 없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 준비 과정에서도 다른 기사와 대국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준비했다면 좀 다른 준비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게 또 이제 오히려 부담으로 짓누르고 네. 상대 의식하고 하다가 또 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바둑수에 드러난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네. 네. 네, 이 장면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 수가 없다면 백의 행마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유력해요. 왜냐면 이 붙이는 수가 유력한 게 붙이는 수는 원래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게 두렵지만
여기 흑돌이 없으면 반대로 백은 이번에 여기 역습을 보거든요. 이때 백돌이 여기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 칸 띄었을 때 혹은 여기를 붙였을 때 백돌이 있어야지 통렬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중앙에서 여기 우측을 노리면서 붙이는 행마가 나오는 게 타이트한데 흑이 먼저 길두니까 붙이는 행마를 하기가 애매해졌어요. 이제 흑이 나와서 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칸 뛰는 흐름이 나오니까 오다케 구단이 이제 이걸 하고 밀어간 걸 후회를 한 겁니다. 사실 또 이런 걸 빨리 잊어야 되는데 또 잔상이 남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죠. 네. 특히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틀거리 대구는. 이 오다케 명인과 조치훈 도전자의 승부들을 보면요. 조치훈 당시 8단이 큰 승부에서 거의 이겨요. 그러니까 7대 기전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대삼간으로 불리우는 기성 명인 본인방 이런 기전에서 붙었을 때는 조치훈 도전자가 거의 이깁니다. 작은 기전이시고 저는 이제 그 원인을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면 약간 오다케 히데오보다는 이름부터가 좀 호방이에요. 뭐 이 큰 대자도 들어가 있고 히데오도 영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름부터 호방한데 특히 성격도 보스 기질이 있었다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기타니 도장에서 2세대에서는 좀 보스격이었고 마청 기질이 있었고 그래서 호방하고 시원시원했어요. 근데 조치훈 구단은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 호방함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승부를 좀 담백하게 만들거나 승부처에서 조치훈 구단에게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상성 면에서 조치훈 구단이 앞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합이란 측면, 네. 조치훈 구단은 좀 일종의 기합이라고 하죠. 예전에 내외핑이 조치훈 그 명인 기성하고 한중 정상대결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붙였죠. 근데 일본 정상과 중국 정상이 붙었을 때 그때까지도 내외핑은 이제 일중 슈퍼 대항전에서도 영웅이었죠. 영웅이었고 11연승, 9연승인가 뭐 몇 연승을 했죠. 네네. 자신이 아주 하늘을 찌를 때였는데 그때 본인은 조치훈 그 명인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딱 자리에 앉는 순간 마주하는 순간 앞에 거대한 산이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중압감을 받았다. 그걸로 벌써 이기기가 어려웠다. 그걸 본인이 자서전에 그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 조치훈 구단은 그런 어떤 기압적인 측면이라든가 치열함도 있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어떤 그런 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고수들에서나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기겠죠. 뭐 인생을 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많이 했던 기사니까요. 그 한 판에 어떤 준비를 하고 대국장에 입장했으면 그게 상대에게 당연히 그 기운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면에 뭐 있어서 오죽 바둑을 목숨을 걸고 둔다고 하면 뭐 말 다 했죠. 네. 어떻게 바둑 한 판에 목숨을 걸고 둡니까? 오죽 바둑을 목숨을 걸고 둔다고 하면 뭐 말 다 했죠. 네. 어떻게 바둑 한 판에 목숨을 걸고 둡니까? 또 그런 치열한 면을 보여준 면도 있는데 제가 조치훈 사모님을 뵐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도 세계대회 일본 대표로 출전하실 때긴 했는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 뭐랄까요. 이런 표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오히려 좀 친근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너무 그 귀여우시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조치훈 구단이 삼성화재배에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약간 그 당시에 노장축에 속했음에도 박영훈 구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해요. 그때 와일드카드 그렇죠. 받고 네. 출전해서 우승했을 맞습니다. 때 얘기죠.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세계 대회에서 이제 한국 선수단을 마주하면 그때 뭐 이세돌 구단도 있고 이창호 구단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있을 때가 있었는데 항상 저 멀리서 박영훈 구단을 보면서 웃으면서 달려와서 인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런 면이 되게 조치훈 사모님이 어떤 그 뭐랄까요 이런 엄청난 인생과 치열한 승부를 해오신 분인데도 그런 면이 너무 귀여우시다라고 저희끼리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상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고
몰두하고 그러지만 반외에서는 굉장히 개구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수다쟁이죠. 수다쟁이. 아주 말도 많고요. 아주 개그감과 코미디언 기질이 넘쳐나는 분입니다. 네. 예, 아주 재밌고요. 그 일본의 주광고라고 아시죠? 예전에 있었던. 네. 그 2012년부터 주광고에서 그 제가 알기로 그 고민 해결이라는 어떤 그런 천국 뭐 상담 뭐 이런 식으로 천국 고민 해결인가 뭐 같은 그런 제목으로 칼럼을 400회, 500회 썼었어요. 그래서 그걸 4권의 책으로도 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팬들하고 소통을 잘하고요. 그리고 그 바둑 공개 설장에서도 거의 뭐 그 폭소 전문가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 팬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설을 매력이 듣는 다양하죠. 건지 그냥 참 다재다능했고 아주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 대국을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대만의 세계 대회인 중안배에서 대국을 했었는데 그때가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전이죠. 한참 전인데 그때 저는 인상 깊은 게 바둑을 두고 나서 그때 약간 제가 유리했는데 돌을 거두셨어요. 근데 돌을 거두고 나서 첫 마디가 내가 졌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진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왜 돌을 던지셨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독특하시다? 승부관이 좀 남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비관파에 속한가 보네요.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내용이. 그렇죠. 근데 바둑은 비관파가 좀 더 승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항상 옥신각신했던 시기가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유창혁 구단은 낙관파, 그렇죠. 이창호 구단은 비관파. 어느 것이 승부의 득이냐 해서 그냥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낙관파가 좋을 때도 있는 게 만약 실력이 강한 선수가 낙관파면은 바둑이 어느 정도 잘 안 풀렸을 때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운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상대 대국자에게 그게 압박이 됩니다. 내가 진짜 유리한 게 맞나라고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비관파가 어떤 면에서는 낙관파가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오답기는 낙관파에 속하겠죠? 성격상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붙였기 때문에 더욱 후회를 했겠네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반발은 좀 어려워서 그게 뒤로 받긴 했고요. 제가 오다케 구단과 조치훈 구단의 바둑을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많아요.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치열하게 붙였는데 실전에 이렇게 늘어갑니다. 근데 이 교환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은 끊임없이 몸싸움을 하니까 미학을 추구하는 오다케 구단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상대가 바둑을 질척거린다, 옆에서 계속 귀찮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에이 그냥 이 정도는 참자 하는 그런 승부처의 상황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아마 그 큰 승부에서 조치훈 구단이 오다케 구단을 상대로 많이 이겼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 붙였을 때 실제로 이 젖히는 수가 좋았어요. 젖히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여기를 이제 붙이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막으면 그때 이렇게 교환해서 이 교환만으로 화변을 깨 들어왔기 때문에 득이다. 이런 생각으로 붙였고 가만히 늘어서 그래도 나중에 나와 끊는 약점이라도 남겨놓는 게 낫다라는 게 백의 의도였을 텐데 실제로는 만약 조치훈 구단이 백이면 진짜 이런 수법 나왔을 것 같아요. 치열하게 이거 두고 그냥 아래로 실리를 다 차지한 다음에 뚫리고 여긴 여기대로 이제 뭐 타개에 나가는 이런 진행이 인공지능이 추천한 진행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치훈 구단의 바둑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붙인 치열함과 여길 늘어간 담백함이 이 바둑에서의 승패를 갈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다케 구단이 직접 한 얘기도 질척거리면서 이긴 눈이 차라리 깨끗하게 지는 쪽을 택하겠다. 이 정도로 이제 모양을 중시해서 그래서 미학이라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오다케 구단의 바둑을 보면 국후에 복귀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화들이 있어요. 이수가 정답인 거는 알았는데 도저히 그쪽으로 손이 안 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서봉수 명인이 조치훈 구단의 바둑을 거의 존경까지 이제 거론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마 서봉수 명인이 추구하는 것이 치열함,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승부, 뭐 불꽃 승부사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어서 거기에 최고봉이었던 조치훈 구단을 좀 이렇게 더 후배임에도 존경이라는 표현까지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안으로 파고들어요. 이렇게 보면 백이 이렇게 연결은 됐지만 실속이 좀 없고 흙은 지금 이쪽도 지킨 다음에 하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백 진영을 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세와 이 오타케 명인이 그 당시에 느꼈던 형세가 좀 다른데요. 예. 오타케 명인이 뭐냐면 여기를 젖혀 이음을 당하는 순간에 본인은 패배를 약간 의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정말요? 네. 국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길 젖혀야 하니까 다음에 막혔을 때 백돌이 좀 위험하고 이걸 꼬부려서 나왔을 때 이쪽을 젖히고 느니까 실리를 흙이 굉장히 많이 차지했죠. 흙돌이 여기에 오면 끊는 수가 부활하기 때문에 백이 이곳으로 파고들기도 어려워서 흙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좀 실속 없게 선택이 좀 많이 돼서 이때 패배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당시 검토실에서는 이때 바둑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었고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이때 5대5 승부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제 생각에 여기 들여다본 수부터 해서 좀 심리적으로 계속 당하고 있다라고 의식하고 있는 게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실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제 여기를 붙여서 파고들었고요. 유명한 수법이죠. 이렇게 둬서 이제 넘는 것과 차단을 하면 이 패를 통해서 단수 치면 패로 버티고 전체 흑도로 오히려 공격 가는 그 자세를 만드니까 실전의 흑은 이제 뒤로 그냥 한 점을 잡고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자리죠. 네, 모양을 키워갔습니다. 네, 여기서 이쪽을 막은 수도 집으로 꽤 크고 이걸 흙이 민다면 이 전체 백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데 이런 데 들여다보고 미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로도 크고 그 외에 두터움을 더해주는 한 수입니다. 이때 흙이 이 부분이 좀 맛이 나쁘잖아요. 이런 데 붙이고 저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맥정으로 가면 뭐 이렇게 두고 이걸 두고 이걸 둬도 이렇게 젖히고 맛이 나쁘기 때문에 그 맛을 한 칸 띄어서 지켰는데요. 여기 이은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붙일 때 들어간 점 비슷한 느낌입니다. 좀 치열하지 못한 수, 그냥 상대에게 고지고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당하는 수가 이 수가 아닌가 싶고요. 이 수는 그래도 꽤 패착에 가까운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달리 잡아먹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수를 생각했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걸 안 뒀을 때 물론 이제 뚫리면 여기 한 칸 사이도 약간 불안하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백이 이렇게 밀어가면 여기를 끊고 잡을 때 이렇게 뚫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이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럼 이 교환이 된다면 흙은 끊더라도 본인도 끊어지면서 끊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단수도 선수여서 한 칸 사이를 어느 정도 방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밀고 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게 좀 좋았을 것 같고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수를 추천하고 실제 형세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이때 인공지능은 백의 승률을 이곳을 붙이면 29%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약 7대3 정도 흙이 우세이지만 집 차이는 1.9집이거든요. 미세하네요. 네, 아직은 모르는 승부입니다. 근데 실전에 이제 여기를 이었어요. 이으니까 흙 승률이 95%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이쪽을 두면 95% 승률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은 수는 좀 느슨했고 지금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바는 여기를 하나 붙여서 어떻게 받는지 보고 위쪽을 늘어서 받으면 지금 여기 추천하죠. 여기 둬서 이런 데 이어서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실리적으로 파고들거나 중앙 날일자로 간다면 이때는 한 3대7 정도 그리고 두 집 안쪽의 형세가 이어지는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뒀을 때 지금 뭐 끊어지는 게 그렇게 통렬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실전에 여기 이은 수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실전에 여기를 이제 이었는데요. 이곳을 이으니까
이때 조치훈구단이 뭐 지금 인공지능은 들어가서 치열하게 두는 수와 날일자를 추천하는데 날일자를 선택하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형세를 좀 좋다고 조치훈구단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마지막에 들여다볼 때 이은수에 대한 만족감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기가 한 집 정도 더 득이고 더 치열한 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조치훈구단은 이곳을 날일자로 두고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시키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도 지금 보시면 흑승률이 95%는 유지가 되면서 약 4집 정도 흑이 앞서는 형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승부처가 훅 지나갔어요. 네. 이어서 교환시키니까 흑은 뒷맛을 너무 깔끔하게 선수로 지켰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흐름이 됐습니다. 그럼 이 수가 거의 패착에 가까운 수라고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예. 꽤 미세해질 찬스가 한번 나오는데요. 근데 그때조차도 인공지능은 아주 약간이나마 흑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은 다음에는 뒤집은 적은 없어요. 물론 이때도 흑이 좋긴 했지만 이때는 그래도 공간이라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서 인공지능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 꼬부리는 정도로 하고 뭐 붙이고 날짜 같다면 이거는 좀 알 수 없는 승부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기회였군요, 일종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도 한번 그래도 반집 승부를 이끌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 네, 여기 붙인 수. 앞서 인공지능이 추천했던 수죠. 이제 붙여서 흑이 이걸 잡으면 백은 언제든지 중앙 쪽으로 단수를 선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가치가 작아요. 그래서 넘어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중앙을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서 흑이 어떻게 받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전처럼 이렇게 뒤로 받으면 이거를 이제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겠다. 네. 그 뜻으로 붙여갔던 겁니다. 나가죠. 네, 막아서 하나 받는 걸 강요했고요. 네, 귀에선 수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붙여서 두는 수는 이제 끝내기로 진행하는 수법이고요. 저는 여기를 지켰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계선이 그어지면서 조치훈 도전자가 이거는 명인 타이틀이 아른거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두 텀을 이용해서 발전성을 이용해서 뭔가 좀 그걸 집으로 바꿔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 흑이 여기를 지키는 순간 어느 정도 경계선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때는 흑의 우세가 조금 더 뚜렷해졌다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아직 그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그 전에 이수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쪽이 조금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씩 추격은 당했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아주 묘한 장면이 지나갑니다. 이런 큰 승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면에 두 대국자 실수가 오가는데요. 네. 이때 조치훈구단 초읽기였거든요. 실전에 이제 여기를 찔렀어요. 이수가 대완착이었습니다. 이수가 만약 100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받았다면 이 교환만으로 한 2집 손해예요. 실전에 이 바둑이 한 집 반 승부가 났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 찌른 수는 2집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그냥 붙였어야 되고요. 그냥 붙였다면 이거를 차단하면 올라서고 여기 이렇게 치받으면 여기를 뚫는 것과 이었을 때 이쪽을 뚫는 게 맛보기여서 안에서 수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를 흑이 이렇게 붙였어도 백은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걸 여기를 찔렀을 때 백이 뭐 있거나 혹은 이렇게 호구 쳐서 받았다면 흑이 찌른 수가 손해가 될 뻔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장단을 맞춰줍니다. 그렇게 안 받았나 보네. 막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붙이는 수가 부활했습니다. 그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환은 집으로 똑같죠. 근데 결과적으로 흑이 실수할 뻔했는데 백도 실수하면서 원상복귀 됐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큰 실수가 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둑이 미세하게 끝이 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큰 그러네요. 승부에서 뭐 이런 실수를 주고받는 건 쉽지 않은데 참 묘한 장면이 나왔고요.
근데 조치훈 도전자가 계속 좀 우세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수도 굉장히 두터운 수인데 이 수가 또 선수는 아니어서 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두고 단수 쳐서 이 끼어 있는 약점을 방비했고요. 네, 그러고 여기 붙였습니다. 아, 거기도 크네요. 네, 끝내기에 접어들면서는 여기서는 이제 서로 실수했다고 치고 흑이 확실한 우세를 잡은 백의 있는 수 이후에는 흑이 조금씩 추격을 허용하면서 바둑이 차츰차츰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서도 이 밀고 들어간 수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 수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면 여기를 젖혀서 백은 찌르고 뚫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흑이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전부 다 폭파가 돼버립니다. 네. 심시하네요. 이거를 막아도 아예 그냥 밀고 들어가 버려요. 차단을 하면 뭐 두 칸 벌리고 차단할 때 이런 데 이어버리면 무섭네요. 역시 단수도 선수고 여기 약점을 백이 어떤 식으로 노리면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백도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 수 있나 보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 잡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수에 대해서 뒤로 받았고요. 네. 단수 치고 따내고 조금씩 차이가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넘고 이제 여기서 있는 수를 뒀는데 이때가 집 차이가 한 집 반 정도 흑이 우세합니다. 그것도 덤이 5집 반이니까 한 집 반이지 현대바둑 6집 반이라면 지금 반집 승부예요. 반집승부군요. 그 정도로 와. 국면이 미세합니다. 초읽기 몰린 상황이고 한 집 반 정도의 차이라면 인간의 바둑이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또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오타케 명인이 멋진 끝내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점점 그 우세가 흔들리게 됩니다. 조치훈 도전자는 이걸 당했을 때 아차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양상은 흑이 꽤 탄탄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인데 막상 이거 내려서니까 흑이 안 받으면 지금 이쪽 선수 당하고 이거 단수 당하면 안 그래도 초읽기인데 지금 이 위태위태해지잖아요. 손을 뺄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참아요. 와. 이때 아차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그래도 뭐 차이는 좁혀져도 승리는 변동이 없다라는 생각을 두고 있다가 이걸 당했을 때 좀 싸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좋은 끝내기 맥점 보여줍니다. 네. 이수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끝내기가 정확히 일치하고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여기 한 칸 띄는 게 선수니까. 붙이는 걸 봐서 선수입니다. 이 형태라면 여기 한 칸이 젖히는 것보다 좋은 수죠. 근데 이 교환 없이 두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나중에 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백이 이수가 아니라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껴두는 거군요. 여기를 뒀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흑은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막아서 받고 이걸 끊으면 반격 가는 게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백이 이걸 뒤로 간 다음에 여기를 붙여서 흑도를 잡는 것과 끊는 게 맛보기가 돼서 걸리게 됩니다. 수순이 묘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칸을 띄면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입니다. 와. 그래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더 쉽게 모양을 만들면 지금 이 형태거든요. 이 형태면 막지 못하는데 후퇴해도 계속 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이수에 대해서 여기까지 후퇴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세한 승부라고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붙여서 가고요. 이때 초읽기에서 좀 정확하게 두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두고 이렇게 느는 게 실점보다 약간 나았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뭐 많이 나진 않습니다. 흑이 치받은 수가 좀 실수였고 또 이 장면에서 여기서도 멋진 묘수를 보여줍니다. 이곳이 정리가 끝나기 전에 이 먼저 끄는 게 좋은 수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모양이 다 정리된 다음에 이때 끊으면
흙은 당연히 이쪽을 치지 않고 이쪽을 단수 치잖아요. 네. 이 단수는 여기 약 끝내기가 남기 때문에 이 수를 둬도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타이밍에 여기 끊으니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두면 지금 타이밍에 나가서 단번에 안에서 큰 수가 나게 됩니다. 여기 늘어서 와. A와 B가 맞폭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승부에서 7번기 같은 큰 승부에서 이 오답계 구단이 우리 조치훈 구단에게 많이 당해서 네. 우리가 아 오답계는 뭐 한때 속된 말로 뭐 밥이야 조치훈이 밥이야 이런 소리가 나온 거지 실제 이런 바둑의 어떤 이 정확하고 빠른 수익기를 보면 왜 오답계가 등장했을 때 일본 바둑계에서 20년 만에 등장한 대형 신인이다. 그 이유가 이런 데서 다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본 바둑 역사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 때 구명인전이 1960년대 초반에 생긴 그때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때가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오청원 천하가 막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구명인전이 생겼을 때. 그래서 그 1회 명인전에서 오청원 선생도 우승을 하지 못했고 후지사와 슈코 구단이 우승을 하거든요. 근데 2기 명인전에서는 사카다 에이오 구단이 후지사 슈코 구단에게 또 타이틀을 뺏어요. 그러면서 사카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그 사카다 시대는 금방 또 리나이펑 구단에게 타이틀을 뺏기면서 시대가 막을 내리는데 리나이펑 구단은 그 다음에 컴퓨터 바둑 이시다 요시오 구단에게 또 패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 이시다 구단은 선배였던 오다케 구단에게도 타이틀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좀 춘추 전국 시대가 되었던 게 오다케 구단의 그 시대였고요. 조치훈 구단에게 큰 승부를 많이 졌다고 해서 절대 맞아. 폄하될 수 없는 그럼요.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오다키 구단은 제가 볼 때는 대기만성형 기사거든요. 네. 보통 그 리나이펑이 그 명인을 땄을 때가 23살이었어요. 그때 최연소 명인이 됐는데 오다케는 리나이펑하고 42년생 동갑 낙이고 태어난 달도 똑같아요. 5월. 42년 5월생들인데 리나이펑은 23살에 명인에 올랐고 오다케는 33살에 올랐어요. 10년이나 뒤졌죠. 그 재능과 대기만성형 그러니까 대형 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자기 또래보다 10년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 만만한 기사가 아니죠. 네. 그 뒤늦게라도 그렇게 꽃을 피운다는 것이 끝내기 같은 부분 이런 수일기 이런 거 보면은 조치훈이 훨씬 끝내기를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만만한 기사가 아니죠. 네. 그 뒤늦게라도 그렇게 꽃을 피운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끝내기 같은 부분 이런 수일기 이런 거 보면은 조치훈이 훨씬 끝내기를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단한 기사였습니다. 사실은. 아마 오다케가 일본 기사가 아니었으면 좀 더 우리 한국의 조치훈과 상대를 안 했으면 좀 더 높은 평을 받았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되니까. 맞습니다. 끊어간 수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 끊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로 갔는데 여기 늘어간 수는 아주 약간 뭐 굳이 따지면 한 0.30, 0.40 이 정도 손해고 이 막는 게 좀 낫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약간의 실수는 나오지만 이렇게 늘어서 이런 처리하니까 지금 여기 끝내기도 남겨두고 여기서도 환상적으로 다 선수를 그러네요. 했습니다. 네. 끝내기에서 엄청나게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러고도 한 집 반 승부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좁혀졌는데요. 네. 이제 한 집 정도, 한 한 반집 집, 더 반집. 좁혀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은 여기 둔 게 약간 실수인데 그 전에 흙이 치받은 게 늘고 늘지 않은 수가 조금 더 실수여서 한 집 반이 한 집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 당시 어떤 현장 분위기라든가 어떤 사람의 형세 판단으로는 거의 반집 승부라고 봐야 되겠네요. 반집 거의. 승부라고 봐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수 끝내기로는 붙이는 것보다 약간 실수이긴 한데 네, 여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붙여서 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둔다면 흙이 손 빼면 이렇게 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했고
장기 늘었고요. 아, 네. 여기가 이제 역끝내기로 크죠. 흙이 이제 젖히는 교환만 해도 득인데다가 젖히고 밀고 들어가는 게 꽤 큰 끝내기입니다. 여기 늘어서 두고 있고 끝내기 수준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도 꽤 큰 끝내기였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중앙 쪽입니다. 중앙을 누가 먼저 가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바둑에서 중앙을 먼저 간 거는 조칭훈 도전자 쪽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중앙을 먼저 가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눈에 보이는 네, 넉집짜리 끝내기다 보니까 여기를 두고 따내고 다시 되따낸 시점까지 네. 진행이 됐을 때 이때는 한 집에서 차이가 더 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승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서 쌍방 최선을 다했어도 바둑은 흙이 우세였기 때문에 패착이라고 그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마지막 찬스를 놓친 수가 이 단수입니다. 지금요. 네. 앞서 여기 끝내기를 갔을 때는 2였어요. 근데 여기 단수를 쳤을 때는 주친구단이 여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게 참 바둑의 묘한 어떤 심리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 단수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따내는 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넉집이 넘습니다. 근데 그 전에 흙이 넉집짜리 끝내기를 뒀잖아요. 그러면 넉집이 넘는 건 당연히 이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직전에 넉집짜리를 상대가 뒀는데 왜 넉집이 넘는 데를 안 이어? 충분히 단수칠만 해요. 근데 조친구단은 그 전에 여기를 둘 때는 의식하지 못했던 중앙의 중요성을 이때는 그 몇 분 사이에 보이는군요. 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반격을 가하면서 그때부터는 차이가 좀 더 선명해졌고 이때 쌍방 최선을 다하면 어땠는지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신진서 구단조차도 어려워할 만한 그런 어려운 장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번 이때 형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를 따낸 장면인데 이때 승률을 보시면 백승률이 22%이긴 하지만 집 차이가 지금 뭐 0.5집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반집 우세한 바둑이에요. 인공지능은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지금 여기 한 칸 띄는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 한 칸 띄어서 둔다면 이런 수순을 밟아가서 흙이 아주 약간 우세하다. 지금 집 차이가 뭐 0.3집까지도 가고 있고 이 정도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승부였습니다. 네. 근데 실전에 여길 단수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번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바로 흑승률이 96%가 넘어가면서 덤을 제하고도 1.7집 우세로 사실 집 차이로만 보면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그 한 집 차이가 이런 미세한 승부에선 크기 때문에 흑승률이 확 올라가면 알 수가 있고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어줄 걸로 기대를 했지만 이어줬다면 이제 아까랑 비슷한 그런 승률이 됐겠지만 실전에 조치훈 구단은 여기서 멋진 반격을 하면서 이 바둑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단수에 있는 변화는 나오지도 않네요. 네, 지금 보면 여기 흙의 파란색이 여기 끊는 자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전에 뭐 다른 곳에 선수 교환은 조금 했지만 조치훈 구단이 거기에 끊어가면서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뒀다고 해서 백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패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마지막 미세해질 찬스를 놓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딱 단수 쳤을 때 조치훈 구단이 이제 눈이 번뜩이는데 또 손해가 안 되는 시간 연장책도 많아요. 이때부터 수순을 보시면 딱 그 당시의 흐름을 그냥 기보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 초읽기에 계속 몰려서 수읽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네, 그렇죠. 네, 마지막 형세 판단을 하겠죠. 네. 지금 뭐 당시 현장 화면을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 수 한 수를 59초에 두고 있을 조치훈 구단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단수에 대해서 이을지 중앙에 둘지를 계속 보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여기를 막을 이것도 사실 둘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 연장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직계산을 했단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 중앙 쪽이 좀 더 가치가 있음을 파악을 해서 네, 중앙을 끊어갔고요. 중앙 끊으니까 이 한 점을 백이 버린다면 이건 한 집, 두 집, 세 집, 넉 집, 다섯 집의 흑돌이 여기 오는 것까지 하면 훨씬 큽니다. 그럼 백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뒀어요. 이걸 끝낸다면
이렇게 뒤에서 단수 쳤을 때 나가면 여기 단수를 당해서 흑이 곤란합니다. 근데 이때 끊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를 늘었을 때 백이 한 점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걸 연결하면 이쪽을 뚫어서 이 넉 점도 연결하면서 여기까지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 이렇게 살려 나오면 이런 데 들여다봐서 이을 때 이 들여다보는 교환만으로도 여기가 사라지니까요. 이렇게 하나 교환하고 여기 뚫어버리면 백돌이 다 잡혀버립니다. 이런 데를 이렇게 연결해도 마찬가지로 흑이 이렇게 두면 여기와 여기가 맞복입니다. 지금 중앙에 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한 점을 연결할 수가 없었고 그게 끊는 수가 좋았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실전에 이걸 두고 뚫고 연결을 하고 이곳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찌르니까 하나 찔러두고 여기를 막았는데요. 단수 친 수로 인해서 한 점을 따내는 것은 백이 손이 돌아왔지만 이 진행은 흑의 우세가 이제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되었고 조충구단이 한 집 반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프로들은 이런 부분 초읽기 몰렸을 때 이런 부분을 형세 판단을 하고 수읽기를 할 때 오금이 제일 텐데 어떻게 이 수가 잘 보이는 날이 있고 안 보이는 날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조충구단이 여기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분을 벌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를 보면 저는 오히려 아무리 조치훈 구단의 당시 후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이걸 끊는 게 몇 집짜리인가 이거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 이유가 끊으면 그 이후의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이는데 이 장면에서 백이 먼저 뒀을 때 백이 먼저 이런데 아까 한 칸 뛴다고 했는데요. 이 다음에 백집이 여기가 몇 집이 나고 흑집은 어떻게 경계선이 그어지는지는 너무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조치훈 구단이 이 4분 동안 생각한 건 여기를 두는 거는 중앙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이걸 끊었을 때는 경계선이 명확해지니까 이걸 끊고 실전처럼 됐을 때 이걸 당하고 나서 그게 누가 이겼는지를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흑의 승리가 보이니까 이 수를 선택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치훈 당시 8단이 명인을 따내고 또 멋진 소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 6살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명인을 늘 소망하고 명인을 목표로 이렇게 18년 동안 정진했지만 막상 명인이 됐을 때는 좀 덤덤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국후 소감이 나는 아직 8단이다. 8단의 기분으로 계속 바둑을 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기성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정진하겠다. 이런 어떤 국후 인터뷰 소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인을 따낸 해에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이벤트 대국을 했었죠. 네, 그랬죠. 명인을 땄을 때 이제 이 명인전이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 7번기가 펼쳐졌는데요. 뭐 그때 난리가 났죠. 그냥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것 그 이상이었죠. 그리고 우리 전 국민에게 큰 어떤 감동과 울림을 줬죠. 그리고 위로를 줬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해 11월에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했고요. 그때 최초죠. 프로기사로서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는 것은 이제 조치훈 구단이 이제 처음이고, 그래서 그 초청을 계기가 돼서 12월 29일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이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그 가족을 비롯해서 팬들의 엄청난 환호 속에 그 다음 이틀 뒤에 이제 유명한 우리 조훈현, 한국을 대표하는 조훈현 구단과 두 번의 기념대국을 둡니다.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저는 가끔 이제 그 우리 예전에 유명한 프로복서 그 장정구와 유명우 선수 붙으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그 궁금증이 많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한국의 1인자인 조훈현 구단과 일본의 명인으로서 정상에 올라선 조치훈 두 형제 대결은 어떨까? 그래서 두 판을 뒀습니다. 첫 판은 12월 31일에 롯데호텔 34층에 그 귀빈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각자 5시간 바둑 저녁 8시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조치훈 명인이 흑으로 석지 반을 남겼고요. 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또 한 판을 더 뒀어요. 속기전으로 KBS에서. 그건 이제 해가 넘어가서 1월 2일에 KBS에서 뒀는데 30분짜리 바둑을 뒀는데 그때도 조치훈 명인이 이겨서 역시 그 일본 명인이 더 센가 뭐 이런 저 얘기도 있었고요. 뭐 한국 팬들은 뭐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1대1이 되기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당시에 어쨌든 조치훈 명인이 이겼고 그때 조은현 구단이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제가 알기로 그것도 최초였습니다. 보통 그 KBS 바둑왕자 이런 거 녹화 중계를 하는데 네. 그때 생중계로 2시간 동안 전국에 방송될 정도로 큰 관심이 있었고요. 그때 조치훈 명인은 과부자를 튼 자세로 아주 그냥 태산처럼 꼼짝도 않고 어떤 그런 대국 태도를 보였고 우리 조은현 구단은 좀 특유의 어떤 스타일, 뭐 신음소리도 내고 좀 다리도 좀 떨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지탄을 좀 많이 받았죠 팬들한테. 네. 바둑에도 지고 태도에도 졌다 이런 소리도 듣긴 했는데 그때의 충격으로 조은현 구단은 뭐 그렇게 투판 내리진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 갔을 때도 또 선배였고 그때 충격으로 그 이후에 그 저기 서봉수 명인한테 국기전 타이틀 비롯해서 2개인가 3개인가를 빼앗기기도 했죠. 어쨌든 그때가 어떤 그 발판이 돼서 조은현 구단이 신기일전했고 멋지게 서류겠죠. 조치훈 명인한테 뭐 계속 또 연승을 거뒀으니까. 네. 이렇게 조치훈 당시 8단이 이 명인을 따는 이후에 그 이벤트 대구까지 승리하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을 것 같은데요. 이 조치훈 구단은 이 5기 명인을 시작으로 5년 연속 그리고 1996년부터 4년 연속 명인의 자리를 지켜냈는데요. 이 명인 타이틀 말고도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조치훈 명인은 이때 이제 8단의 마음으로 정진하겠다 한 그 본인의 어떤 신념을 지키면서 그 이듬해에는 본인방전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이 당시에 1년에 4승만 거둔다라는 말로 유명했던 후지사 슈코 구단에게 당시 후지사 슈코 기성에게 도전을 해서 내리 3연패를 당하다가 4연승으로 기성 타이틀을 따내면서 기성 명인 본인방 일본의 이 대삼관이라고 하는 최대 타이틀 3개를 동시에 석권하는 진기록을 사상 최초로 세우면서 네. 일본 바둑계를 완전하게 석권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대삼관을 몇 차례 더 해요. 총 대삼관을 4차례 달성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세계대회 일본 대표로 출전을 해서 기었고 삼성화재배 우승까지 일궈내는 정말 뭐 신화적인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조치훈 명인입니다. 그 전에 후지집에도 우승했죠. 아 맞습니다. 네. 네. 그 전에 후지집에도 4회 때인가 한번 우승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기사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 이 3국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정 전무님 좀 소감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고요. 역시 그 오늘 바둑을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역시 그 다이아몬드는 어떤 그 암석 속에서도 빛난다. 명국 꼭 굳이 명국이 아니어도 그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고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대국들 그런 기사들은 바둑사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 과거란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흐르는 강물처럼 시냇물에서 강물로 가서 또 바다로 가듯이 결국 우리 이 팬들 바둑인들 모두의 가슴 속에 언제나 살아서 출렁된다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정상 해설위원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오늘 바둑을 그 전에 또 검토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놓아 보면서 느껴지는 점이 이 시대는 과거였지만 역시 시간이 긴 대국이 주는 그 깊이 그리고 그런 대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뭐 스토리라던가 그런 감동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조치훈 구단의 인생 자체가 그냥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딱히 어떤 어록을 남기지 않으셔도
조치훈 구단은 이때 앞서 말씀드린 그 대삼관을 1983년에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휠체어 대국을 하면서 이제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에게 명인도 뺏기고 기성도 빼앗깁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만 지키고 있다가 일본의 1인자는 계속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었는데 90년대 초반에 다시 화려하게 부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삼관을 이루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인생의 굴곡 그리고 결국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 자체가 저희 바둑인들에게 또 바둑인을 넘어서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조치훈 구단이기에 사실 이 한 판의 바둑만으로 조치훈 구단을 이렇게 논하는 게 좀 짧다면 짧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조치훈 구단의 그런 바둑 인생을 좀 더 조명하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5기 명인전 도전 6국과 함께 조치훈 구단이 걸어온 길도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도 잊지 못할 명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그리고 사이버로의 정용진 전무님, 캐스터 문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조치훈 구단만큼 드라마틱하고 스토리가 구구절절 넘쳐나는 프로기사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이벌 고바야시 고이치와 휠체어 대국 할 때도 그렇고요. 그때 모든 의사도 그렇고 주변에서 만류했었죠. 이 몸으로는 도저히 바둑을 둘 수 없다. 그럴 때도 나에겐 아직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바라볼 수 있는 두 눈과 그리고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오른손이 아직 남아있다. 죽더라도 바둑판 앞에서 죽겠다. 그런 투혼이 전 세계에 어떤 심금을 울렸고요. 그런 목숨을 걸고 드는 그런 어떤 승부 철학이 오늘날 조치훈의 신화를 쓰게 할 수 있던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역경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꽃이 어느 날 피고 나무가 크게 아람들이 자라났지만 세상에 저절로 피는 꽃은 없고 저절로 저 홀로 크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비바람과 어떤 풍파 속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이게 어떤 자연의 이치이듯이 조치훈 구단의 어떤 신화 역시 바둑의 어떤 여정 역시 그 속에서 일궈졌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